네, 안녕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1차 면접 기출문제집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서도 보시고 저희 더 배움에서 하는 그 이론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집 그리고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죠.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주의사항 그리고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 2, 3, 4 정도 들어가요. 문제 푸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학생들한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이 무조건 문제부터 풀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부터 푸는 거에 대한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된 상태에서 푸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막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기출문제집을 샀어. 그러니까 난 풀어야 돼. 풀면서 이런 용도는 좋죠. 풀면서 나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야 지금 풀어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서 틀린 부분 정확히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용도로 푸는 것이 아니고 일단 푼 다음에 이건 내 본 실력이야.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난 항상 맞출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 반대야. 하나도 못 맞췄단 말이에요. 이 문제 쉽지 않아요. 못 맞히고 나면 또 이제 낙담이 되는 거야. 나 이거 공부 안 할까? 나 너무 기초 실력이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극과 극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부터 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런 지금 당장의 테스트나 이런 용도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푸셨을 적에 중요한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문제를 풀고 이건 지금 중요치 않아요. 문제는 분명히 기출문제집에서 이미 나왔던, 기출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미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해드린 그 기출문제집은 2013년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013, 14, 15, 16, 17까지 들어가요. 근데 13, 14 같은 경우는 16년도까지 특별 정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 정기는 무엇이냐? 특별 시험은 5개 언어의 하나에서 통역 안내사분들이 좀 부족한 언어권에 있는 분들은 4월 아니면 3월에 시험을 특별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전체 언어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죠. 그런데 2017년도부터 한 번의 기회가 완전 더 없어지고 완전히 정기 시험으로 대체가 됐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건 이제 통역 안내사분들의 수급 사항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는 한 번으로 줄었으면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내 인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 내가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 커리어에, 여러분의 커리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야. 더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적에 항상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통역안내사 시험이 일단 몇 분이에요? 50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과목. 그럼 2과목이면 첫째 시간 국사, 두 번째 시간 관광자원 해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거 2과목을 50분 안에 보는 거예요. 또 2과목, 또 다른 2과목이 관광법규, 그 다음에 개론을 2교시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50분 동안 100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50문제를 그럼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50분에 시험지를 나눠주는 시간, 여러 가지 누가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또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를 풀 적에 타이머를 맞추셔야 돼요.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푸는데
그냥 막 찍는 푸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밑줄 쳐가면서, 저는 항상 그래요. 밑줄 쳐가고 그 다음에 틀린 거는 X 쳐놓고 옳은 거는 0 쳐놓고.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아 이게 틀렸어 해서 맞지 옳지 않아 해서 옳지 않은 문제에다 답을 해놓지만 또 손으로 쓰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표시를 해 두시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갖고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50분에서 푸시는 동안 40분 정도로 타이머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아는 학생 중에 굉장히 잘 하셨었어요.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잘 하셨는데 시간 타이밍을 못 맞추셔서 한 10몇 문제를 못 푸신 거예요. 그래서 60점이 조금 안 되셔서 떨어지셨어요. 그 10몇 문제를 맞췄어 봐요. 벌써 북구도 남았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러고 나서 한번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시험을 또 못 보게 됐어. 다음 연도에는. 그러니까 또 다음 연도에 그 못 본 연도에 또 까먹게 되잖아요. 기억을 못 한다고 또 공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평소에 시험 전까지 머릿속에 계속 시뮬레이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들어가서 일단 들어간다. 시험관님이 그 문제집을 찌를 나눠준다. 나눠주고 나서 딱 45분에 할 것인가 40분에 할 것인가 시간을 조금씩 아주 박하게 두는 거예요. 여유분을 거의 두지 않고 한 문제당 나 30초 안에 풀 거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40분, 45분 정도를 내가 지금 50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쵸? 1시간도 아니죠. 1교시 동안이죠. 1교시, 2교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교시의 제1과목, 1교시의 제2과목, 2교시의 제1과목, 2교시의 제2과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학생들은요, 답만 생각해요. 답만 생각해서 푸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죠. 답만 딱 봐서 내가 문제를 딱 보니까 1번을 보니까 내가 아는 문제가 딱 나온 거야. 얼마나 좋아.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모를 경우에는 일단 제시된 설명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읽어내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딱 보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은 딱 보면 아, 나 이 문제 몰라. 딱 보면 이 문제 알아. 이렇게 된다. 머릿속에 그게 1초 만에 싹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나 알아 해갖고 딱 푸는 학생이 있지만 나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벌써 거기서 문제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써 포기가 되는 거야. 나 몰라. 위축되면서 막 진땀이 나면서 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제시된 설명을 잘 보세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해야 할 2013년 특별시험에서 국사 한번 보세요. 2페이지.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쫙쫙쫙 나와. 이런 곳이야말로 이런 문제야말로 빨리빨리 풀어야죠. 몇 초 만에. 제가 보기엔 이거 이렇게 보면 한 5초, 6초 만에 푸실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한번 보세요. 당군 신화에 대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혼자 그냥 결정을 지어버려요. 나 이거 몰라, 알아. 이렇게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일단 제시된 설명을 차근차근 읽으세요.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거기서 차근차근히 시간을 늘어지게 그 차근차근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서 딱딱딱 찝어내면서 그 안에 내가 몰랐던 문제들이 막 이렇게 엮이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알건 모르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1, 2, 3, 4 답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골라야죠. 그러면 25%의 확률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론서 공부할 적에도 항상 얘기해요. 필기에 임하는 전략과 면접에 임하는 전략이 달라요. 필기는 사지선다잖아요. 그 매직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답을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눈에 보이죠. 이게 1번하고 2번하고의 싸움인 것 같은 거야. 벌써 3, 4번은 아니라는 게 딱 눈에도 보여. 그럴 경우에는 이미 그러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사지선다를 이용하세요. 활용하셔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1, 2, 3, 4번 안에 또 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죽어도 못해요. 그럼 그건 포기하세요. 난 죽어도 못하면 포기해야지 어떻게 돼. 그렇지만 충분히 제시된 설명을 읽고 그 다음에 1, 2, 3, 4의 문제를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확률적으로 한 70%, 80%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문제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모르는 문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의 실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응용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문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론서에 나온 지금 이론서 저희 네 과목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문제가 완전 그 용어가 다 똑같아. 그런 것만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러면서 난 그거 아니면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그건 응용력이 좀 떨어져요. 말을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 출제관님들이 사실은 참 비열해. 그 참 비정해. 왜냐면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바꾸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막 임의적으로 문제를 창조해낼 수가 없잖아요. 법령에 나온 대로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약간씩 배치를 앞뒤로 바꿔놓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이론서에 막 젖어있던 그 학생들은, 거기에 막 빠져있던 학생들은 문장만 배치를 바꿔도 배열이 달라져서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응용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시된 설명 잘 보고 그 다음에 1, 2, 3, 4 문제를 잘 보면서 그 응용력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이 탄탄해야 돼. 이론서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라는 건 그런 거죠. 가만히 그냥 이론서만 보면 어떻게 역습이 들어올지를 예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요렇게 배치를 요렇게 하면은 내가 모를 수도 있구나. 그걸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적에 답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푸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시된 설명 잘 보고 1, 2, 3, 4 잘 보고 그 다음에 용어, 어휘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응용력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리자면 1, 2, 3, 4 잘 보세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용어 중에 1, 2, 3, 4번 중에요. 딱 보면은 눈에 띄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3번에 꼭 그런 걸 넣어놓거나 2번에 꼭 그런 출제관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로지, 모두, 요런, only 뭐 이런 거잖아요. 영어로 따지면. 요런 단어 아니면은 그 접두어, 접미사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오로지 모두가 나오는 경우엔 틀린 경우가 많아. 왜냐면 우리는 지금 국사라는 법규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가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1번에서 국사 1번에 볼 적에 우리나라의
문제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처된 거 이런 거는 답이 있죠. 100%. 그런데 현상에 대해서 무슨 특성, 개론에서 보면 거의 다 무슨 여행의 특성, 여행 상품의 특성, 국제회의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거나 이거 다 특성이란 말이야. 칼로 자르듯이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적에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이 사회 현상, 어떤 사물에 대한 관광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문제를 답을 선택하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100% 무자르듯이 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잘 캐치하고 모두 오로지 뭐 완전히 이런 말이 나올 적에는 이건 좀 문제가 이게 답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센스를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이미 3번에 4번에 모두 오로지 이런 말이 나왔는데 괜히 딴 거 보고 앉았는 거야. 괜히 그거에 신경 쓰면서 다른 문제 이제 헛다리 짚는 거죠. 짚으면서 시간을 계속 허비해.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제 비생산적인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문제들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형용사죠. 형용사에서 완전히 모두 뭐 이런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씩 더 집중해서 보고 고민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두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매끄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네 번째, 시간 배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부분을요, 빨리빨리 해놓으세요. 모르는 부분은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을 모았다가 그 시간을 또 쓰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모르는 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아는 부분을 빨리 맞추고 모르는 부분은 정말 내가 이거는 틀려도 할 수 없어. 그럴 정도의 문제를 나머지 시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배치는 제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말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이 문제를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확립하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 것이며 그렇다고 문제를 소홀히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법규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름답지 못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 저는 공부를 한 게 너무너무 그 기간이 짧습니다. 2, 3개월밖에 전에 공부했는데 지금 시작하는데 내년에 볼 각오로 또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만약 시간을 단축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국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은 지금 여러 가지 국사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을 꺼내놔야 돼.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오시고 거기서 태어나셨다가 지금 이 통역 안내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되시면 드라마를 좀 보시라고 해요. 사극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막 텍스트로 나눠진 부분을 막 공부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런데 다 물어보면 이 내용은 몰라도요. 그 드라마 예를 들어서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그러면 예, 그거 보셨대요. 보시면 그때 나왔던 왕아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외워서 암기해서 했던 것보다 드라마나 이런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셨던 분들이 기억이 더 빨리 난다면 기억이 난다는 건 이해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진짜 많지 않아. 그러면 특히나 법규 같은 경우는요.
문제 기존에 나왔던 2013년부터 들어가니까 그 한 열몇 번은 안 되겠대. 그 문제 뭐 특별하고 정기까지 포함해서 열몇 번의 문제집을 관광법규, 특히 관광법규는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올 확률이 거의 높기 때문에 그 문제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집 위주로 보는데 그 문제만 보면요, 절대로 또 맞출 확률이 높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맞췄어.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맞춘 거예요. 그건 맞추신 게 아니라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죠. 그걸 본인의 실력으로 알아. 틀리면 어이구 낙담하고, 맞으면 나 이건 알아. 그래서 관광법규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국사가 배점이 높잖아요. 국사를 많이 공부해.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니까 저 관광법규는요, 한 20개는 맞췄어요. 저 그냥 공부 나중에 한 달 정도 며칠 남겨놓고, 한 15일 남겨놓고 그냥 하면 될 거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엇이냐면, 국사만 올인하다가는 다른 문제에서, 법규에서 19문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사 배점이 높아서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통과하지 못해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에 맞춰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 과목당 12문제는 맞춰야 돼. 그런데 12문제 맞춰도 사실 안 되죠. 다른 게 너무 높아도 12문제 맞춰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렇지만 마지노선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에 올인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법규 같은 경우는요, 계속 나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법규에서는요, 법규도 마찬가지고 국사도 마찬가지야. 1번 국사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출처된 곳 보면 요 4개만 알면, 요 3개만 알면 절대로 다음 문제를 맞추지 못해요. 저 같으면 1번에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론서에.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관광기본법의 목적에 대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에 나온 내용 중에 틀린 거, 옳지 않은 것 하면 3개는 맞고 하나는 옳지 않으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봐서는 내가 학습을 다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저리를, 그 문제를 딱 찾아보는 거예요. 목적이 나왔으면 이 답만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이론서를 같이 보세요. 그래서 그 목적에 나온 관련된 부분을 다 완전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제를 풀면요, 예를 들어서 국사 2번에 고인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고인돌 문제가 나면 청동기 시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자원에서는 우리나라에 고인돌 군락이 있어요. 강화도도 있고 뭐 화순도 있고, 그런 쪽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온 문제에서 끝나면 여러분 절대 응용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나왔던 곳을, 이론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진짜 없어요. 뭐 그닥 아름답지는 않은 방법이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로 따지면 그렇게 뭐 추천해 드릴 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시간이 많지 않고 이번에 꼭 붙고 싶고 이런 분들은요, 그 기출문제집을 딱 풀으면서 여기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샅샅이 공부하겠어요. 그것만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70점은 맞출 수 있어요. 왜? 이미 나왔던 문제들은 검증된 문제들이에요. 또 나올 확률도 높고, 또 나올 확률이 높지만 문제 배열을 잘 다르게 한다든지, 말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이렇게나 높은 문제들을 파고들어서 그 언저리를 다 마스터해두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기간이 짧아도 70점은 맞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개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개론이나 자원 같은 경우는 일반 상식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것 외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굉장히 높지만 대부분은 최신 상식일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식적인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또 특히나 이제 학생들 중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개론이 이렇게 범위가 넓고 자원도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우리 그 교재 이론서에서 커버하지 못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죠. 그건 뭐 내면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 출제관들이 내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은 해요. 그 안 나올 문제들을 너무 걱정해서 막 그걸 딴 걸 찾아보고 있을 시간에 이론서에 나온 문제들만, 그 내용들만 공부하셔도 80점은 맞을 거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론서 공부할 적에도 처음에 항상 얘기해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나올 문제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이론서, 제가 만든 이론서에 보면 대부분은 나왔던 문제들이 그 내용을 근거해서 그 문제들을 이론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서에 충실하면 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설명을 자세히 보고 문제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팁들, 시간 배분 잘하고, 이런 단어들, 접두사, 접미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금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푸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이 바뀌어서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말이 또 수정되어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탄탄히 하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불안감이 좀 사라지죠. 문제를 푸실 적에 꼭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슐리안형 주먹토끼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론서 공부할 적에 설명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주먹토끼가 발견된 거예요. 서양에서는, 동양에서 한 번도 이런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좀 갖고 있었어. 동양에서 나오지 않았어. 그랬는데 1970년대에 주한 미군이었던 분이 그 여자친구하고 한탄강 쪽으로 놀러 가신 거예요. 그 강 쪽으로. 그러다가 이 주먹토끼를 발견하셨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학설이 바뀌었죠. 동아시아에서도 아슐리안 주먹토끼가 있었대, 이런 발견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요, 국사도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역사의 흐름도. 왜냐면 뭐가 발견되면 바뀌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예요. 갑자기요, 어느 탑 안에서 기록물이 나온 거야. 거기에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돈을 보탰대, 누가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했대, 이런 기록물만 발견돼도요,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있다 없다.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발견됐기 때문에 완전 획기적으로 일대 그 역사에 그 소용돌이가 일어난, 와, 이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 하죠, 학생들. 이 주먹토끼가 뭐길래 이렇게 맨날 나와요? 속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먹토끼가 나왔다는 건 하나의 학설이 제시가 될 수 있고, 기존의 이론, 학설들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 이런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주먹토끼가 나왔었을 적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먹토끼가 발견했던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무엇을 입고 살았지? 무엇을 먹고 살았지? 이동생활했나? 아니면
이동 생활을 접고 이제 농경 생활로 들어갔나? 아니면 정착 생활이 언제 했나? 이걸 볼 것 같아요. 그게 공부예요. 여기서 그냥 문제만 띡 풀고 나가면 절대로 영양가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문제만 푸는 게 여러분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문제 푸시면 되지. 저 강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올바른 트랙으로 가기 위한 그 준비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푸실 적에도 이거는 도끼 얘기만 단순히 도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와 관련된 도끼가 발견된 시기의 생활상,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생활상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석기 문제, 신석기 문제, 이 문제는요, 적어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초기 철기, 철기 이렇게 가는 동안 문제는 적어도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한두 문제를 버릴 건지 아니면 내가 취할 건지, 그래서 꼭 승리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구석기, 신석기 너무 헷갈려요.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예전에 완전 바닥을 기었다가 점점 인류가 진화하는 호모 에렉투스 나오고 이런 진화된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허리가 펴지면서 뇌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되죠. 구석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착생활 이런 거 몰랐어. 그냥 정말 짐승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점점점 발전하고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석기는 이렇대, 신석기는 이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사람이 진화했구나. 뗀석기, 간석기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뗀석기는 그냥 깨트려서 만들어갖고 그냥 쓰던 거야. 그런데 사람이 점점 진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갈어. 돌에다 대고 음식을 갈기 시작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음식을 갈아 먹었다는 건요, 이제 완전히 소화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냥 짐승처럼 파먹고 이랬을 적에는 소화력도 안 좋고, 그러면 소화력도 안 좋고 사람이요 똑같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은 똑같죠. 소화력이 안 되고 그러면 몸이 튼튼하지 못해. 그러면 짐승의 피해도 잘 입고, 그 다음에 뇌가 발전할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갈아 먹어. 그럼 뭘 갈아? 도토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잡곡들도 갈아 먹죠. 그걸 갈아서 잘게 만들어서, 그럼 잘게 만들면 뭐해? 그것도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거야. 막 짐승 잡아먹고 이랬던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이건 이랬대, 이건 이랬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사람이 이렇게 인류가 진화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 특징들이 다르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들을 했어.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또 설명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왕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국사도. 공부하신 분들도 있죠. 지금 보면 다 진화의 단계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러죠. 왕조의 말기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모습으로 몰락해. 몰락의 과정에서 새 세력이 나타나고 그 세력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새 계층들이 또 다른 왕조를 개창하고 또 다른 왕조를 또 막 가면서 발전하고 쇠퇴하고 또 몰락하고 다시 세고 이런 발전의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걸 모르면요 앞으로 나올 부족국가, 고대국가,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있죠. 최초의 민족 통일이니까.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 또 고려, 그 다음에 조선까지 가는 거예요. 왕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주요한 왕, 업적들, 근데
그것을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국세예요. 그러면요 교수님 법규는요 흐름 하나도 필요하지 않겠네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법규 흐름 필요하죠. 왜? 법규에서 보면 항상 상식의 선에서 법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행을 해봤더니 현실 그 사업들과 관광 사업들과 맞지 않아. 관광 법규는요 관광 사업자들이 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광 사업을 진행하세요. 이렇게 나라에서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갑자기 누구의 입김에서 막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1, 2년이면 되는 걸 막 10년으로 두고 이러진 못한다는 게 그게 상식의 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많이 돼요. 작년하고 또 올해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을 잘 발전시키고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한번 보세요.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여기서 몇 문제, 여기서 몇 문제 이거 보여요. 저 같으면 그걸 다 스프링 노트에 기록을 해두겠어요. 여기 몇 년대는 요거 나왔지, 요거 나왔지 이런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하실 시간 없으면 안 되죠. 제가 막 요거는 뭐 나왔지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책이 있으니까 이 문제 몇 년도에 딱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또 분석해서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이론서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와중에 또 대부분 설명드릴게요. 2013년 특별시험 4월 시행했어요. 요거 펴세요. 국사. 1번 우리나라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된 것은 굉장히 큰 발견이에요. 동아시아 최초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로 연천 정곡리 유적지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됐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이론서에서도 찾아보세요. 상원 검은모루, 공주 석장리, 옹기 굴포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들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출토됐는지도 찾아보시면 좋겠죠. 제가 막 여기 다 적어드리진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서 그게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2번 고인돌에 만들어지던 시대에 사회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인돌이 나왔대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죠. 1번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곡물의 이삭을 잘랐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옳은가요? 옳지 않은 거예요. 2번 철제호미와 쟁기 등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어. 이런 문제면 참 좋은데 딱 2번에서 딱 답이 나왔잖아. 고인돌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청동기 시대의 군장의 상징물이라고 머릿속에 나와 있기가 쉬워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철제호미와 쟁기 등을 사용한 농사를 지은 건 철기 시대예요. 벌써 딱 이렇게 답이 나면 얼마나 좋아. 시간 절약되고 너무 좋죠. 3번 수장의 건의를 상징하는 청동검이 사용되었다.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을 만들어 사용하다. 이게 고인돌이 만들어지던 청동기 시대의 일이에요. 2번의 답은 2번이죠. 3번 다음은 단군 신화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선민사상과 관련된 선민사상 뭐야? 선택된 민족이란 거. 얼마나 중요해. 우리나라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쵸? 기억 환인의 아들 환웅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천부인 세계와 삼천개 선부인 뭐야? 도장. 삼천의 물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백산은 백두산이에요. 지금의 사실은.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시라고 하였다. 그는 풍백우사운사는요 농업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 예전엔 지금도 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만 예전에는 거의 100%가 농사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농사의 신인 풍백, 우사, 운사 그쵸? 다 비, 구름, 다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바람,
농사에 얼마나 중요해요. 물 굉장히 중요하죠. 운사로 하여금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곡식, 질병, 생명, 형벌, 선악 등 5가지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인간 세상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였다. 이것이 뭐야? 홍익인간의 이념이죠. 그러면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굉장히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곰은 21일 만에 여자로 태어났다. 환웅이 임시로 변하여 흉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 그쵸? 환웅은 누구예요? 환인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단군 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하였다. 조선, 이상하다. 왜 고조선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이론서 꼭 보셔야 돼요. 원래 조선이에요. 그런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적에 정도전 무리들과 정도전 신하들 있죠. 볼 적에 조선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미 조선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만든 나라를 고조선이라 일컬고 나중에 후대에 만든 나라를 신조선이죠. 사실 신이 생략된 거예요. 조선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조선이 고조선이죠. 사실은 원래 조선은 단군의 조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조선으로 만들어진 거죠. 명칭된 거죠. 그러면 선민사상이 어디 나왔어요? 선민사상은 누구로부터 선택된 거잖아. 그것이 뭐예요? 기역번의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예요. 이미 우리 민족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란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이 기역이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해요. 선택된 민족인데. 그쵸? 이미 이것이 단군 신화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 3번의 답은 기역이에요. 1번이죠. 4번,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요 고조선도 나왔지만 1번은 구석기 시대에 나오죠. 2번은 고인돌, 청동기 시대에 나오죠. 4번은요 신석기 시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미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가 다 나오고 있어. 4-5문제도 나올 수 있고 3-4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버리시겠어요? 저 같으면 공부할 것 같아요. 그쵸? 1. 다양한 종류의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신석기 시대요. 옳지 않은 건 말하래요. 2번 나무 열매, 물고기, 조개 등을 먹고 살았다. 그렇죠. 3번 농사를 짓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며 생활했다. 신석기 시대부터는요. 본격적이진 않지만 농경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착 생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그 유명한 4번의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진 것이 신석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쵸? 그러면 신석기고 민문이고 헷갈려. 신석기 때는 빗살을 이렇게 한 거고 2번에 보면요. 민무늬 톡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교수님. 2가지가 너무 헷갈려요 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있어. 2번이 있는데 둘 다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런 경우에는요. 너무 헷갈려서 못 외우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를 먼저 정확하게 외우는 거예요. 신석기는 무조건 빗살문이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2번은요. 나중에 외우면 돼요. 지금 이것과 이것이 지금 헷갈려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2개 다 외우려고 헷갈리지 말고 하나를 정확히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답이 나와. 그쵸? 그러니까 이걸 머리를 싸매면서 이거 매번 헷갈려갖고 틀리는 것보다 하나를 정확히 외우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외울 적에 막 1, 2, 3, 4 다 외울 적에 외우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포기가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4-5개 막 같은 그 맥락 안에서 4-5개를 외우려면 2-3개를 정확히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 2-3개는 또 나중에 외우면 돼.
아직 우리 시험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버리는 방법보단 낫다는 거예요. 문제를 꼭 나올 것만 같은, 그리고 나왔던 문제들을 왜 버려? 그렇잖아요. 안 나올 문제들은, 내가 여지가 안 나온 문제들은 그냥 버려요. 그냥 버려도 돼. 외우면 좋겠지만 나는 그것까지 못하면 버려. 그렇지만 나올 문제들은요, 정확히 외우고 헷갈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혼자 그냥 그렇게 끙끙 매다가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정확히 하나라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인강 들으시고 뭐 강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이게 법규 같은 경우는 너무 헷갈렸어요, 이런 학생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맞췄어요 하면, 근데요 교수님 강의 시간에 그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감으로 맞췄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확히는 외우지, 이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정확히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강의를 들었던 기억으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야. 내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 나왔던 내용을 더 많이 포인트를 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 많이 힘을 줘서 집중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절대로 인강을 밀리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을 두고 정확히 공부하는 것과 막 그냥 막 시간에 급해갖고 막 그냥 땜빵용으로 막 빨리빨리 보고 막 난 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5번 보세요. 다음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역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아우, 위대한 왕이시죠. 그 동아시아의 어른이시고, 이분 기역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한 연도는 475년도예요. 이것도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연도 이제 외울 거잖아요. 외우신 분들도 계시고, 옆에다가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시험 볼 적에 연도를 적으세요. 475, 475년 적는 거야. 그러면 내가 머릿속으로 할 때와 딱 적어 놓을 때하고는요 딱 달라요. 니은, 부여가 고구려에 병합되어 멸망하였다. 이건 문자왕 3년인 494년도예요. 그러면 옆에다 적어 놓으면 내가 막 이거를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적은 대로만 딱딱딱 해갖고 답을 딱 적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디귿, 신라 버프왕이 금강가야를 병합하였다. 금강가야 병합한 것은 432년도예요. 리을,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이건 기역을 한번 보세요. 기역에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탈환했다며요. 차지했다며요. 그러면 수도를 먼저 옮기고 장수왕이 백제를 점령한 게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적에. 그렇기 때문에 기역번보다는 리을번이 먼저일 해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연도를 몰라. 하지만 상식적으로 공부할 적에, 이론서 공부할 적에도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평양을 먼저 옮기고 수도를 옮긴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았단 말이죠. 갑자기 탈환하고 수도를 옮길 확률은 극히 적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적에 내려가는 와중에 이미 밑으로 내려가고 점점점 내려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또 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버풍왕 같은 경우는 500년대 뿐이에요. 6세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수왕은 5세기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아까 말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명을 잘 보시는 거예요. 유추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정확한 연도를 여기다가 적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신라 버풍왕은 당연히 뒤쪽이죠. 장수왕보다는. 부여도 문자왕 때야. 그러니까 장수왕이 세워놓은 그 토대를 또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427년이 1번이에요. 리을, 그 다음에 기역이 475년, 니은이 494년, 디귿이 532년이에요. 530년. 제가 방법이 어떠세요? 정확히 답을 모르더라도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면접 때는 이거 안 통해. 면접 때는 시험관님이 딱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런 방법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걸 빨리 외우는 게 더 낫죠. 면접용으로. 필기하고 면접용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필기 공부한다면서 면접 공부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 면접용은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나 정확히 못 외우겠어.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연도를 지금 말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1, 2, 3, 4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정확히 몇 년도를 찝어내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또 그건 길러질 수 있는 거죠. 면도를 무조건 저는 다 외우란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연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외우시면 굉장히 이 국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죠.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자원도요, 예전 얘기 자원들 나오면 그 왕대의 자원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 언제 재위를 하셨고 언제 이런 업적들을 쌓으셨는지를 알면 자원 문제도 충분히 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사하고 자원하고 같이 놓고 공부하세요. 법규하고 개론하고 같이 공부하세요. 그런데 법규를 먼저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론서 같은 경우는 개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법규를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규를 공부하는 이유는 개론에서 각각의 관광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관광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업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사업자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광활동을 하고 관광사업을 벌이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부터 무조건 보는 것보다 개론을 공부하고 같이 법을 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쵸? 잠시 쉬었다 공부할게요.